가족 간이 자꾸 변화하고 이제 이게 세상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시선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서 네, 무조건 왜 면제해 주냐. 네, 얼마든지 가족끼리도 네, 저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게 사회상의 변화가 이게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헌법 불합치는 328조 1항에 관한 거였고 지금 이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1항 위에 친족 간에는 이렇게 해서 고소가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고소했죠. 네. 그렇게 하고 뭐 그 법원이 판단하는 건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기소한 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더라도 경찰이 파악을 하고 검사가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절도죄가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 논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의도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사기죄로 주면 너무 설마 이게 논점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컴사인데 절도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무죄다 이런 논점은 아니겠죠. 이거 형사소송 논점이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예금 통장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확실히 절도가 맞죠. 통장 갖고 나왔다면서요. 네, 통장이든 뭐 구두가 됐든 삼촌 집에서 뭘 들고 나왔으면 당연히 네, 절도가 되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물건을 갖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논점으로 법무사 시험에서 내는 거는 너무 유치하니까 여기서 논점이 당연히 이 부분 파트죠. 이거에 대한 것만 해서 결론 내려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판례고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도 아니에요. 네, 근데 고전적 논점이라 그랬죠. 이미 기출이 수도 없이 된 것들이고 네, 객관식에서는 맨날 나오는 네, 저기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이렇게 갖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지 통장으로 옮긴 거예요. 이체시키고 그 다음에 인출했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절도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절도죄가 329조잖아요. 네, 형법 조문을 찾아보면 이 절도죄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나와 있지 않죠. 이런 법전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이건 사기, 강도, 절도, 횡령, 배임 이 5가지 재산죄는 이런 것들은 내가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암기를 하고 답안지에다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절도는 이거는 저기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준비를 했고 나와가지고 일단 절도죄 적어줬습니다. 물론 결론은 절도죄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예금 통장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쓰면서 그냥 내가 외운 거 아까우니까 그냥 최저자한테 조금이라도 점수 얻으려고 그냥 저는 이걸 적었어요. 어쨌든 절도에 대해서 절도가 뭔지 이거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자기 거의 소유물을 갖고 가는 건 절도가 안 되죠.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자기가 직접 갖고 가도 절도고 남한테 이렇게 점유를 옮겨도 저기죠. 배임도 마찬가지죠. 뇌물수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뇌물을 직접 받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제3자한테 뇌물을 받도록 하게 하거나 똑같죠. 뇌물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도하면 훔치는 거 근데 이 훔치는 거라고 답안지에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뭐 세비는 거, 뿌리는 거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절도죄가 나왔을 때 절도가 뭔지, 사기가 뭔데, 강도가 뭔데 이렇게 하면 막 강도가 강도지 막 그 칼 들고 막 돈 협박해서 뺏고 근데 그렇게 답안지에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정제된 언어로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판례를 보면서 이렇게 나올 만한 중요 논점들에 대한 죄들은 이런 것들은 주머니에다가 하나씩 꼬깃꼬깃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절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신용카드 현금 인출했다. 이렇게 돼서 절도죄를 구성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죠. 계좌이체를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계좌이체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근데 컴사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네, 변론으로 하고 해가지고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컴사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컴사였습니다. 네.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절도죄 아닙니다. 물론 예금 통장에 대해서 갖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절도라고 할 수 있겠죠. 포인트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계좌이체를 한 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컴사다라는 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절도죄가 성립해야 되고 컴사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컴사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죠. 이 지금 계좌이체를 한 게 은행의 그 예금 채권이 늘어난 거잖아요.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게 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재물의 취득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컴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현금 인출기에서 만약 돈을 즉석에서 뽑으면 그러면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투두두두둑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재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컴사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투투투투 나온 경우에는 현금 인출을 직접 한 경우에는 컴사는 될 수 없고 그건 그냥 절도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계좌를 이체하는 순간 이거는 컴사가 되고, 그 이체한 내 계좌에서 500만 원을 뽑는, 내 카드로 뽑는 건 이거는 아무런 죄가 안 된다. 뭐 유흥비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유흥비로 쓰든지 뭐 병원비로 쓰든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죠.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적어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 2004년도 판례 예금 채권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예금 통장이니까 컴사 등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지금 이 사연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현금 카드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게 2004년도 판례도 있죠. 이제 보조 판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처분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례 나와 있죠. 네.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이렇게 하면 작물이 될 수 없다. 네, 이건 이제 작물죄 관련돼서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갖고 오면 되겠죠. 네, 이 판례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작물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별도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권한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체한 후에 그중 일부를 인출해 이렇게 교부한 경우에 이제 컴사죠. 예, 계좌 이체, 돈을 이체, 컴사, 취득한 예금 채권은 그쵸, 재산상 이익이죠. 네, 통장 잔고에 통장 정리를 하면 잔고가 늘어나죠. 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거예요. 네, 재물은 아니죠. 종이에 찍히는 그 숫자가 높아지는 것 뿐이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적 판례.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적었어야 된다. 다른 거 다 못 적었어도. 그 다음 2010년도 판례. 예금 통장에 대해서 예금 채권은 이렇게 유가증권이 아니고 해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때문에 가치라고 소모된다. 그래서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한 후에 지금 뭐 이건 지금 인출한 사안은 아니고 계좌이체했던 사안이고, 이게 사안이 좀 다르긴 하죠.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금 가치가 소모된 이상, 그러니까 잔고가 지금 줄었잖아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인출을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지금 삼촌 통장에 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제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500만 원이 껌값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증명 기능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판례를 저도 시험장에서 기억은 났는데, 이거 되게 많이 봤던 판례여가지고 기억이 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예금 통장을 되돌려 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돌려 놨다는 이렇게 다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장을 삼촌 집에다가 조용히 갖다 놓았다, 요런 문장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요 판례도 혹시 적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돌려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논점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거 안 적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기억이 났는데 안 적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포인트는 이건 컴사다. 네, 계좌이체는 컴사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문제 3번. 갑의 죄책. 갑은 친구 정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답니다. 자, 그리고 갑이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자, 근저당권 했으니까 임의경매 나와야죠. 네, 경매를 했는데, 그럼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채권자 정은 이제 그 낙찰, 그 매수인이 이제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갑한테 받아야 될 돈을 이걸로 퉁치는 거죠. 네, 그게 근저당이죠. 그렇게 해서 경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날리기가 싫으니까, 지금 근저당 설정해준 이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엑스토지를 날리기가 싫으니까 경매를 지가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가 입찰을 못하죠. 채무자는 입찰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건데 본인이 입찰을 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그럴 돈이 있으면 이 채권자 정한테 그 돈을 변제를 해야죠. 이 근저당권에 이 설정을 하게 된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민사집행법 다 공부하신 분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지금 입찰을 한 겁니다. 네, 회사는 내가 대표자로 있더라도 회사 법인과 개인은, 대표이사 개인은 구분되죠.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갑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A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A 명의로 입찰을 해가지고 감정가 대비 약 300%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희망가를 적어냈답니다. 당연히 최고가 매수인이 되죠.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한 두 번 정도 낙찰되면 경기도는 30%씩 다운되고 서울은 20%씩 다운됩니다. 경기도는 두 번만 유찰돼도 처음 감정가액의 반 밑으로 떨어져요. 49%로 되니까 0.7 곱하기 0.7은 0.49죠. 그래서 49%의 가격으로 돼서 그때쯤부터 많이 진입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씩 다운되기 때문에 0.8 곱하기 0.8 두 번 하면 64% 가격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되고 그때부터 이제 보통 진입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웬걸, 감정가의 지금 절반 가격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감정가의 3배 가격으로 지금 매수 희망 가격을 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낙찰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매각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를 저기에 유찰시키고 재매각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매각 들어갔는데
또 다른 회사 명의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 한 번 했던 회사는 대금 매각 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 주식회사 A는 더 이상 다음 재매각 절차에서 입찰할 수가 없어요. 네가 지금 입찰해가지고 최고가를 해놓고선 돈을 안 냈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지금 재매각 절차가 들어가는데 주식회사 네가 다시 그 최고가 받았던 놈이 다시